요컨대 사회가 개입해서 특정한 물건을 구입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어렵게 만드는 모든 경우가 그런 문제들이다. 이러한 개입들은 생산자나 판매자의 자유가 아니라 구매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독약을 판매하는 경우, 그러한 예들 중에 하나, 곧 독약을 판매하는 것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킨다. 치안 기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의 고유한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정부가 범죄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가 정당한가? 이미 저질러진 범죄를 찾아내어 처벌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 중 하나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정부의 사전 예방 기능은 사후 처벌 기능보다 권한을 남용하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왜냐하면 정부가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경우는 개인에게 정당하게 주어진 거의 모든 자유들을 이런저런 이유로 침해할 소지가 대단히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권력, 심지어 사사로운 한 개인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범죄를 준비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범죄가 실제로 실행될 때까지 수수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만일 독약이 사람을 죽이는 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 구매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것이라면 독약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지만 독약은 살인 이외의 목적으로 게다가 어떤 경우에는 유용한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 규제를 달리하지 않고 독약의 제조와 판매를 법으로 일절 금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데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고를 미연에 막는 것은 공권력의 고유한 직무다. 어느 사람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확실한 다리를 건너려고 하고 있고 그 사람에게 그 위험성을 알려줄 시간도 없는 상황에서 어떤 공직자, 아니 어떤 개인이라도 그것을 보고서 그 사람을 붙잡아서 강제로 돌이켜 세웠다면 그런 행동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자유를 진정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 개인의 자유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아무런 제약 없이 하는 것인데 그 사람이 다리가 무너져서 강물 속으로 떨어지는 것을 원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그 다리가 정말 무너질 것이라는 확실성은 없고 단지 그럴 위험성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다리를 건널 것인지를 판단하고 그 결과에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사자뿐이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어린아이거나 제정신이 아니거나 너무나 흥분했거나 어떤 일에 몰두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어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그 위험성을 경고해 주는 것에서 그치고 강제적으로 그가 그 다리를 건너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를 독약 판매와 같은 문제에 적용하면 어떤 형태의 규제가 개인의 자유라는 원칙을 해치지 않는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어떤 약품의 포장 겉면에 그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의 글을 표기해서 그 약품을 구입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사실을 미리 알게 해주도록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수 없다. 구매자가 자신이 구입하고자 하는 그 약품에 독성 물질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그 약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의사의 확인서를 받도록 강제한다면 합법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도 그 약품을 구입하는 것이 언제나 돈이 많이 들고 때로는 구입할 수 없는 일까지 벌어지게 될 것이다. 내가 보기에 그런 독성 물질을 범죄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 한편,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번담이 아주 적절하게 표현했듯이 법으로 미리 정해놓은 증거를 제시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계약을 맺는 것과 관련해서 누구나 친숙하게 알고 있다.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들의 서명, 증인의 서명
등과 같은 미리 정해진 형식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옳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보통이다. 왜냐하면 그런 규제가 있어야만 한편으로는 나중에 계약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겼을 때 그 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다는 것과 그 계약을 법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는 그 어떤 문제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허위 계약이 체결되거나 나중에 무효화될 수 있는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게 범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소지가 큰 물건들을 판매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방식의 강제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컨대 그런 물건들을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거래 일시, 구매자의 이름과 주소, 판매한 물건의 정확한 품목과 수량을 장부에 기록하게 하고, 아울러 구매자가 그 물건을 구입하는 목적을 물어서 그 대답도 기재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또한 의사의 처방전이나 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제3자를 입회시켜서 나중에 구매자가 구입한 물건이 범죄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똑똑히 주지시키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규제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물건들을 구매하는 데는 실질적인 장애가 되지 않으면서도 그런 물건들이 들키지 않고 은밀하게 범죄 같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는 상당히 현명한 방법이다. 사회의 개입 금지 원리의 한계. 사회가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리 어떤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순전히 한 개인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행동에 사회가 개입해서 가로막거나 처벌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명제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한 한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컨대 술을 마시고 취하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에는 법으로 개입하는 것이 정당한 그런 일이 아니다. 하지만 술에 취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오직 그 자신에게만 한정된 특별한 법적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즉, 그런 사람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취했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가할 수 있고, 그렇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술에 취했을 때에 범죄를 저질러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가 스스로 술을 마시고 취한 행위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범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사회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거나 그가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 계약 위반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게으름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독재 치아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게으름 또는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어떤 이유 때문에 자녀를 양육할 의무 같은 다른 사람에게 대한 자신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그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은 독재가 아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오직 한 개인 본인에게만 직접적인 해악이 돌아가는 많은 행동들이 법적으로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그러나 그런 행동들 중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경우에는 사회의 밑분양속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행동들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다. 예의 범절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것이 그 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다루는 주제와는 오직 간접적으로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자세히 하게 살펴볼 필요는 없다. 하지만 개인이 사적인 공간에서 행했을 때에는 그 자체로 그 어떤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동들 중에도 공공연하게 행해진 경우에는 사회에 의해 규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부추기는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원칙들의 연장선상에서 반드시 대답을 찾아내야 하는 또 하나의 질문이 있다. 한 개인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고 해도 그 결과로 생겨난 해악이 순전히 그 개인에게만 미친다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는 그런 행동을 막거나 처벌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한 개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행동을 다른 사람이 개개인에게 조언하거나 부추기는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 문제는 대답하기가 어렵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을 하라고 부추기는 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자기 자신과만 관련이 있는 행동이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조언하거나 권유하는 것은 사회적 행동이다. 따라서 그런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회적 행동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통제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성찰해 보면 그러한 최초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이 드러난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은 엄밀하게 말해서 개인의 자유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자유라는 원칙의 토대가 된 근거들이 그런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사람들이 오직 자기 자신과만 관계 있는 일들에서 위험 부담을 스스로 감수한 채로 자신의 이익에 최선인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놓고 자유롭게 서로 의견이나 제안을 주고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다면 그 행동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그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조언하고 권유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사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조언을 하는 경우, 특히 사회와 국가가 해악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부추기는 일을 자신의 생계나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서 직업적으로 행하는 경우도 허용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그런 경우에 이 문제를 좀 더 복잡하게 만드는 새로운 요소, 즉 공공의 이익으로 여겨지는 것과 반대되는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정면으로 해치는 생활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사회계층의 존재를 허용해야 하는가 아니면 규제해야 하는가 하는 새로운 문제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포주가 되거나 도박장을 개설하는 경우, 예를 들어보자. 사적인 매출은 허용되어야 하고 도박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런 목적으로 포주가 되거나 도박장을 개설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가? 이 문제는 강제적인 개입이 필요한 사회적 행위와 관련된 원칙과 사회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개인의 자유라는 원칙이 서로 정확히 만나는 경계선 상에 놓여 있는 문제들 중 하나다. 따라서 어느 쪽이든 다 근거가 존재한다.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에 불법이 아닌 일들을 직업으로 삼아서 생계를 유지하거나 이득을 얻는 것은 범죄일 수 없다. 그런 일들은 개인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직업적으로 하느냐와는 상관없이 일관되게 허용되든지 아니면 금지되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옹호해온 원칙들이 옳다면 사회는 말 그대로 사회이기 때문에 오직 개인에게만 관련된 일들을 잘못되었다고 결정할 권한이 없다. 오직 공공의 이익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설득하는 것만을 할 수 있고 그 이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정당할 수 없다. 그렇다면 사람들에게도 그 일들을 하도록 권유하거나 하지 않도록 충고할 자유가 똑같이 주어져야 한다. 반면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사회나 국가는 탄압하거나 처벌할 목적으로 오직 개인의 이해관계에만 영향이 있는 이런저런 행동을 좋다거나 나쁘다고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지만 자신이 공공의 이익에 나쁘다고 여기는 행동이 적어도 그런지 아닌지가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간주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그런 경우에 어떤 사람이 사회나 국가가 해롭고 옳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행동을 오직 사적인 이득만을 위해 공공연하게 조장한다면 그러한 조장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나 국가가 그러한 행위로 인한 악영향을 배제하고자 애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또한 자신들의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개개인에게 해로운 행동들을 부추기는 사람들의 수책으로부터 가능한 한 벗어나서 개개인이 지혜롭게든 어리석게든 오직 자신의 판단에만 근거해서 그런 행동들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선택하게 한다고 해도 그것이 특별히 개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논리를 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온갖 종류의 도박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나 서로의 집에서 또는 회원제로 해서 그 회원들과 그들이 초청한 사람들만 입장할 수 있는 도박장을 만들어서 도박을 하는 자유는 모든 사람에게 허용하고 단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중도박장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대중도박장을 금지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아무리 막강한 단속 권한이 경찰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대중도박장은 언제나 이런저런 편법을 사용해서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대중도박장들이 어느 정도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채로 은밀하게 운영이 되게 함으로써 도박장을 애써 찾는 사람들 외에는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은 가능하다. 사회는 그런 정도의 규제만을 목표로 하고 그 이상을 넘어선 규제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들과 논리들은 상당한 정도의 설득력을 지닌다. 이런 주장들과 논리들이 이런 일들과 관련해서 주범에 해당하는 매춘이나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처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런 일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반면에 종법이라고 할 수 있는 포주와 도박장 운영자만을 처벌하는 비정상적인 도덕 개념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고자 한다. 앞에서 말한 것과 유사한 근거들과 논리들에 의거하여 국가가 물건을 사고 파는 일상적인 행동들에 개입해서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정당화될 수 없다. 사람들은 돈으로 사고 파는 거의 모든 물건들을 꼭 필요한 정도만 사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상인들은 그러한 가소비를 부추겨서 금전적인 이익을 얻는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 금주법을 제정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정부가 그런 물건들의 거래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술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비록 술의 과소비를 부추겨서 더 큰 이득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할지라도 술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용도로 사용되는 물건이어서 술의 거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래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류 판매업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과도하고 물절제한 술의 소비를 부추기는 것은 사회에 진정으로 해악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그런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어떤 조치들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정부의 그런 개입으로 인해 개인의 합법적인 자유가 일정 정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국가의 간접 규제. 또 한 가지 문제는 국가가 개인의 최선의 이익과 반대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행위를 허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간접적인 규제를 통해서 개인이 그 행위를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것이다. 예컨대 술의 판매 가격을 비싸게 만들거나 술을 파는 곳에 술을 제한함으로써 실제로 술을 구입해서 마시는 것을 어렵게 하는 규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것이다. 다른 대부분의 실제적인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구별해서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오로지 수레 구입을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만 주류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단지 정도에 있어서만 다를 뿐이지 주류의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후자가 정당화될 수 없다면 전자도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다. 정부가 세금을 부과해서 술의 판매 가격을 올리는 조치를 취할 때마다 그것은 가격이 올라간 정도만큼 수입이 오르지 않은 사람들에게 술을 사 먹지 말라고 하는 금지 조치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술을 좋아하는 그들의 특정한 취향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에 대해 부과하는 벌금이 된다. 하지만 개인이 국가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법적이고 도덕적인 의무들을 다 이행한 상태에서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해서 거기에 자신의 수입을 사용하는 방식은 개인의 소관이기 때문에 개인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주장과 논리에 비추어 보면 정부가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주류를 특별한 과세 대상으로 선택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국가 재정을 위한 과제는 절대적으로 불가피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세수의 상당 부분을 물품에 부과하는 간접세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는 사람들이 소비하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는 과세를 통해서 거의 사지 말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의 벌금을 매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런 식의 가세를 위해서는 그 물건이 소비자가 굳이 구매하지 않아도 별 상관이 없는 물건인지를 고려하고 무엇보다, 무엇보다도 적정량을 넘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람에게 해로운 것이 확실한 물건을 우선적으로 선별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국가가 그런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술에 다른 물건들보다 높은 세금을 부과해서 국가에 필요한 세수 중에서 상당 부분을 충당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긍정되어야 할 일이다. 술을 판매하는 것을 일정 정도 독점적인 특권이 되게 하는 문제는 그런 제한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가에 따라 그 대답이 달라져야 한다. 많은 사람이 놀러 오는 모든 행락지들이나 그런 유사한 장소들은 공공의 질서와 이익을 해치는 일들이 특히 발생하기 쉬운 곳이기 때문에 경찰의 단속이 요구된다. 따라서 그런 곳에서 소비되는 술에 대해서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판매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 영업을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을 제한해서 그러한 제한을 지키는지 감독하는 것이 요구될 수도 있다. 또한 주류 판매를 허가받은 점포의 운영자의 묵인 또는 무능력으로 인해서 치안을 불안하게 하는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나 그 점포가 법을 위반하는 범죄들이 모의되고 준비되는 장소가 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정당하다. 노동자들과 술집 규제. 하지만 그 이상으로 어떤 규제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예컨대 사람들이 술 마시러 가는 것을 어렵게 하고 술을 마시고자 하는 유혹을 받는 기회를 줄이고자 한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서 정부가 술집에 술을 제한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그것은 일부 사람들이 술집을 자주 들락거리면서 그들 자신을 해롭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다른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을 감수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그런 규제는 노동자들을 공개적으로 어린아이나 야만인으로 취급하여 그들에게 장차 자율적으로 스스로 절제하며 술을 마실 수 있는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될 때까지는 절제의 훈련을 시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자유국가로 자처하는 나라들에서 그런 원칙과 논리 위에서 공공연하게 노동자들을 다스리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정부가 그들에게 자유를 교육하고 그들을 자유인으로 대우하여 다스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는데도 결국 그들을 어린아이 취급하여 다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명확하게 증명된 것이 아니라면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정부가 자신들을 그런 식으로 다스리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들만 생각해 보아도 여기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문제들과 관련해서 이 나라의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임이 드러난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이 나라의 제도들은 전반적으로 자유를 지향하는 까닭에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교육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하고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어느 정도의 규제를 위해서 정부가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나라의 제도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불합리한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어버이 정부라고 불리기도 하는 독재 체제에나 가능한 일들이 현실에서 실제로 용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를 포기할 자유는 없다. 이 글의 앞부분에서 나는 오직 개인과만 관련이 있는 일들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이것은 여러 개인들이 함께 모여서 오직 그들의 집단과만 관련이 있는 일들을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 규율할 수 있는 자유도 마찬가지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특정한 집단을 구성한 모든 사람들의 의지가 그 후에도 계속해서 변함이 없어서 처음과 동일하게 지속되는 경우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그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의지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그 집단과만 관련이 있는 일들에서도 그 구성원들은 서로 계약을 맺을 필요가 종종 생긴다. 그리고 그런 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모든 구성원들은 그 계약을 준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하지만 그러한 일반적인 원칙에 대한 몇몇 예외들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아마도 모든 나라에서 그럴 것이다. 사람들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계약을 맺는 것은 무효이고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그런 계약을 맺었다 해도
지킬 의무가 면제된다고 하는 규정들이 그런 것들이다. 예컨대 이 나라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문명 국가들에서는 어떤 사람이 자신을 노예로 파는 계약을 맺거나 누가 자기를 노예로 팔아도 된다고 정한 계약을 맺는 것은 무효이기 때문에 그런 계약을 지킬 것을 법이나 사람들에게 강제할 수 없다. 개인이 자신의 삶과 관련된 운명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처분할 권리를 이렇게 제한하는 근거는 노예 계약이라는 이 극단적인 사례를 통해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다. 다른 사람들과 아무 관계가 없는 한 개인의 자발적인 행위에 개입하지 않는 이유는 그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개인이 어떤 것을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은 그가 선택한 바로 그것이 그에게 바람직하거나 적어도 감내할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자신의 선택에 의거해서 자신이 선택한 것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그 개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이다. 그런데 한 개인이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판다는 것은 자신의 자유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단 한 번의 행위는 그 개인으로 하여금 그 이후로는 자신의 자유를 향유할 수 없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가 자기 자신의 뜻대로 처분하는 것을 정당화해 주는 것, 바로 그 근거를 파괴해버리는 행위이다. 그 행위로 인해서 그는 자유롭지 않게 되기 때문에 비록 그가 그러한 상태를 자발적으로 선택했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자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의 자유라는 원칙은 한 개인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자신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자유는 개인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한, 몇몇 근거들 위해서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노예 계약이라는 이 특별하고 극단적인 예에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 적용 범위가 훨씬 더 광범위하다. 즉, 인간의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포기하는 행동들은 그것이 개인의 자유에 속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언제나 제한이 가해진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는 개인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을 허용되지 않고 도리어 그러한 제한에 동의하고 개인의 자유에는 그런 제한이 수반된다는 것에 동의할 것을 언제나 요구한다. 따라서 우리 개인과만 관련이 있는 모든 일들에서 개인에게 완전한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제3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들에서 서로에 대해 의무를 지는 계약을 맺은 사람들은 자유롭게 그 계약을 해지해서 그 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계약들 중에는 금전이나 금전적인 가치와 관계된 계약을 제외하고는 굳이 그런 자발적인 해지가 없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계약이라는 것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빌헬름 폰 빌헬름 폰 humboldt 남작은 이미 앞에서 인용한 그의 저 훌륭한 글에서 사적인 관계나 봉사를 포함하고 있는 계약인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서 그 정해진 기간 동안에만 법적인 효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자신의 소신이라고 밝힌다. 따라서 그러한 계약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혼인 계약은 양 당사자의 생각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에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혼인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명시적인 의사표명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제는 아주 중요하면서도 너무 복잡해서 여기에서 격가지로 간단하게 논의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예시하는 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다루고자 한다. 훔볼트 남작은 자신이 쓴 그 글의 성격상 간결하고 일반적으로 표현해야 했기 때문에 이 주제와 관련해서 그 전제들을 자세하게 다룰 수 없어서 자신이 내린 결론만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지만, 만일 그런 제약이 없었다면 자신이 거기에서 제한적으로 제시한 그런 단순한 근거들만을 토대로 해서 이 문제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틀림없이 인정했을 것이다.